어른의 대화법 강의를 맡은 임정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피치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13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방배 이수역에 인파워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원을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있지만 교육원에서는 이렇게 1대1로 혹은 소그룹으로 이제 코칭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책에도 많이 담았고 그러한 도움을 많이 받고 변화된 것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기 전까지는 사실 기업이나 대학에서만 강의를 주로 했고요. 도서관 강의는 정말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일반 대중분들을 많이 접하는 기회들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다른 분위기에서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총 4개의 챕터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저의 책의 챕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고 소통이 어려울까? 그 원인을 제가 나름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나는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말해왔지? 왜 그렇게 소통해왔지? 나를 좀 알아보는 시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더 적용하면 좋으실지 그런 것도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제목이 어른의 대화법이잖아요. 나는 먹을 만큼 나이를 먹었고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른이라고는 생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나는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다. 난 아직 어른이라는 말을 듣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대화나 소통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데 제목을 보고 어른은 어떻게 말하는 거야?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됐지? 라고 하시면서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제자리 걸음, 그죠? 나아가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세요. 관찰. 그쵸? 그러면 여기 계신 한 30-40명 되시는 분 머릿속에는요. 다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제가 이 앞에 나와 있고 그죠? 같이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다 우리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작가님이 생각보다 젊으시네? 작가님 예쁘시네? 언제 시작하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주하는 사람과 상황은 동일한데 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각자의 해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상대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심리적 소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길에서 차가 빵빵 거릴 때는 그게 물리적인 소음이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냥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리적 소음을 갖고 계시면 상대와 소통하기가 어렵다. 내 말이 더 나아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 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심리적 소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디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관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과정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관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 소음을 차단하실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봤을 땐 6이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거 뭐라고 써 있어? 9. 아, 뭔 소리야? 6인데.
아, 너 눈 나쁜 거 아니야? 야, 너 시력 테스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실제로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보시면 이쪽에서는 9, 저쪽에서는 6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데, 안에서 심리적 소음이 발동해서 다 다른데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상대가 틀렸다라고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맞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네로 들어가면 소통이 안 되고요. 나도 맞아. 근데 너도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맞으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피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너가 틀렸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대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 사람 내 입장 안 돼봐서 몰라. 저 사람 이거 안 겪어봐서 몰라. 이렇게 나랑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보다는 그 다름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똑같은 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데 그 다름을 그죠? 안 돼. 야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일단 소통은 무조건 안 됩니다. 100%. 그죠? 자, 두 번째는요, 편향입니다. 편향, 치우침. 실제로 스탠퍼드대의 매튜 잭슨이라는 교수님이 네트워크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이제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결하는 거는 지금 점점 더 늘고 많아졌는데 동시에 분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더 가속화가 됐는데 온라인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소통하시지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저하고도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메일, 영상통화, 줌 이런 걸로도 다 지금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분명 연결을 우리가 더 훨씬 많이 하는데 분열되고 있다? 그죠? 이야기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네. 연결은 많이 되고 있지만 유유상종, 네, 끼리끼리 이렇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종 선호 현상, 호모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나랑 같은 성별, 나랑 비슷한 경제 수준, 나랑 비슷한 지식 수준, 교양 수준, 성별 이런 사람들끼리 자꾸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걸 우린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나이대, 연령대, 나랑 다른 지적 수준, 교양, 경제 수준, 그죠? 이 다른 사람을 소통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지만 양극화 문제, 네.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다른 연령대, 다른 지적 수준, 성별, 여러 가지 취향, 나랑 다른 사람하고 자꾸 섞이려고 안 하면 이 안전한 컴포트 존에만 자꾸 있고 익숙한 존에만 있으면 이들하고 소통하기는 어렵다. 필터 버블은 뭐냐면요. 요새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걸 봐요. 그럼 그것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사한 게 자꾸 추천으로 뜹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필터 버블이라는 거는 그 안에 필터, 버블 안에 나를 가두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나 관심사 안에 쏙 들어가서 그 버블 안에서 내가 가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 소통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은 편리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주 좋은 건데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것도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비대면에 익숙해지시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자 그러면 귀찮아요. 나가기. 그냥 집에서 편하게 문자하고 전화하고 영상으로만 했는데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이제 재택근무 혹은 병행해서 하이브리드로 진행했던 이 근무 형식이 이제 대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퇴사율이 올라갔대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가 학생들 강의 갈 때 물어보면 저는 비대면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서 듣는 거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편리하고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 자체라는 이 환경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을 좀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에 익숙해지면 무조건 대면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자녀분하고 얼마나 얼굴 마주하세요? 자녀분하고 얼마나 마주하고 소통하세요? 얼굴 보고 말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동안 대면하면서 소통도 안 해왔으니까 주기적으로 식사하시면서 혹은 따로 시간을 내서 대면으로 소통하는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감정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 그렇게 싸움 안 나요. 이게 큰 소리 안 나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포용력이 생깁니다. 너그러워지세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언제 다투냐면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클 때 우리는 싸우게 돼요. 왜? 다 내 심리적 소음이 발동을 하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많이 싸우게 됩니다. 이미 견해 차이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뭐 기쁜 감정이, 좋은 감정이 나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 그걸 표출하는 순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죠?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말에 섞어서 이야기한다. 감정 섞인 말이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찍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혀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화살을 이렇게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에 비유를 했고요. 이렇게 못된 언행을 살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말을 이렇게 뱉어서 상대를 사실은 죽여온 거죠. 영혼을. 그죠? 내면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지 않았다 뿐이지 안에 그죠? 내면에 이제 상처를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이 말과 행동이 살인이라고 또 심각하게 좀 생각한다면, 경각심을 가진다면 좀 자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는 순간은 이제 소통은 안 된다. 무조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소통이 힘들다, 이 사람하고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다라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는요, 선생님. 아니, 우리 남편은요. 아니, 우리 상사는요. 이렇게 상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죠? 나를 아는 게 이제 먼저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저희가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좀 젊은 청년이 잔뜩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있어요. 길에서. 자, 그랬을 때 나는 이걸 보는 순간 딱 관찰하고 이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할 것 같은지 혹은 해왔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저 사람 왜 이렇게 술 저렇게 마신 거야? 진짜 젊어서 벌써부터 저렇게 술 취해갖고 저러고 다니면 어떻게, 그죠? 그러면서도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조금 걱정도 하고. 자,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째, 어머, 저 사람 술 많이 취했네? 근처에 파출소 없나? 파출소에 좀 신고해야 되겠다. 마지막은요, 그냥 자기 혼자서,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냥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내 감정을 그냥 내가 표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교류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마음이. 하나는 부모자, 부모의 마음. 두 번째는 어른자, 어른의 마음. 세 번째는 아이자, 아이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 아까 손 드셨던 분들은 그 부모자인
분들이세요. 내가 부모의 그죠? 방식으로 이 사람을 혼내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때로는 이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소통을 하는 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의 자아에 있는 분들은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화의 시선이 좀 수직적입니다. 수직적이에요. 일단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질책을 하거나 혹은 때로는 보호하려고 해요. 돌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으니까 돕는다의 개념이 좀 있어요. 수평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수직적으로 위에서 이 사람을 더 포용해주는. 그래서 부모자아는 대화의 시선이 그죠? 수직적입니다. 어른자아는 수평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대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저러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이 신고해야 되겠다. 저 사람 여기 근처에 파출소 있나? 굉장히 이제 이성적인 작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른 자아로 어른의 마음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자. 아이자는 이제 성인하고 아이의 가장 큰 차이는 그죠? 아이는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내가 배고파. 그러면 울어. 그죠? 그리고 졸려. 또 울어. 찡찡대.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느낀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이자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예시를 드렸지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자녀하고 이런 문제로 학업 문제로 이야기했던 거 혹은 내가 다른 지인하고 이런 문제로 소통을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해왔구나. 나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아 상태로 말하고 행동했구나. 이제 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아 상태는 물리적인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아가 부모냐 어른이냐 아이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최근에 제94회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의 한 장면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이 앞에 나와서 윌 스미스의 와이프를 조금 비아냥하는 농담을 합니다. 윌 스미스의 아내가 지금 삭발을 했거든요. 근데 왜 삭발을 했냐면 이름 모를 어떤 질병 때문에 탈모가 왔대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에 되게 예전에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가 삭발하고 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GIA라고. 윌 스미스 와이프를 지칭하면서 누구씨 그거 영화 2 본인이 제작해도 본인이 출연해도 되겠어요? 왜? 삭발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윌 스미스 와이프가 얼굴이 굳어지고 윌 스미스가 그걸 참지 못하고 분노의 치밀어 올라서 배우 자리에 있다가 앞에 무대에 와서 폭행을 합니다. 코미디언 얼굴을 때리게 돼요. 이게 어른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불편한 갈등 상황, 스트레스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내가 그죠?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이 상황이 잘 그죠? 해결이 될 텐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물리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좀 어떤 자아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른이지만 아이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나서서 했던 것이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윌 스미스라는 어떤 대글로벌 스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카데미라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생중계되고 있는 데서 폭력을 했다라는 건 이러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폭행한 건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준 부분도 있거든요. 이 행동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였어도 칼을 들이대고 살인했어도 그 살인은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쵸? 주먹으로 쳤냐 칼로 쳤냐 차이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행동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도 좋은 일인가, 그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었어도 다 어른자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핵심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이가 많지만 저 사람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왜 이렇게 철이 없이 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애가 참 의젓하네요, 어른스럽네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자아 상태지?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과 이야기할 때, 우리 동료와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와 이야기할 때 어떤 자아 상태로 내가 소통하는지를 나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마음 상태가 다 있고, 그게 한 가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자녀분 있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은 저한테는 어른자로 이야기를 하세요. 소통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담실. 그럼 갑자기 부모자가 발동하셔서 야, 지연아, 너 앉아야지. 야, 그거 만지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하세요. 갑자기 제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아 상태는 한 가지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인다. 자, 이 자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성격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자는 두 가지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제가 좀 이제 성격을 재미있게 기억하시기 쉽게 캐릭터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나는 화끈이 캐릭터로 성격이 나와요. 화끈이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고 지시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거 아니야 하지마, 누가 이렇게 하래, 김 팀장 이거 아니지, 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의 언어를 많이 써요, 화끈이는. 네. 근데 포용이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언어를 많이 씁니다. 말과 행동과 표현, 태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혹시 이거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다음에는 좀 실수하지 마시고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 다 대화는 수직적인데, 그게 좀 강하게 나가면 화끈인 거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가면 포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포용이는 언제든 또 화끈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게 확 들어오면. 그러니까 아까 부모자라고 들었던 분들이 조금 어떨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떨 때는 기분 좋거나 내가 조금 너그러울 때는 포용이가 나왔는데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화끈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모자아니까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침착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자, I자는요, 솔직히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 부정적인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부장님, 이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자꾸 이렇게 급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솔직인 거예요. 근데 끄덕이는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 상황이 왜 퇴근 전에 이렇게 갑자기 시켜, 뭐해, 이렇게 느끼는 건 똑같은데 솔직히는 그걸 표현하는 거고, 끄덕이는 안으로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좀 맞춰주고 순응하는 성격이 이제 끄덕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상황에서 나 지금 이런 자아 상태고 이런 캐릭터로 지금 소통하고 있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자아에서 이런 캐릭터로 소통하고 있네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전보다 훨씬 많은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자아에서 이런 캐릭터로 소통한 애를 알아차리게 돼요, 내가. 왜냐면 완전히 내가 이 개념을 가지고 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너무 이렇게 나갔네, 내가 좀 이렇게 행동했네 라고 좀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화끈이가 그럼 나쁜 성격이냐?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고유의 성격의 특성으로 이해하셔야지, 화끈이는 안 좋은 성격이야, 포용이가 좋은 성격이지, 남 배려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고유의 특성인데 이게 지나치거나 결핍이 되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소통이. 화끈이는 이게
규정이나 규율을 지키고 뭔가 통제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 남한테 그거를 이렇게 탓을 하고 질책을 하니까 이게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끈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어떤 뭔가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성격이죠. 우리가 사회가 잘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질서 있게 살려면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성격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막 강요를 하니까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포용이는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성격인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포용이 성격이 과한 분들은 과잉친절, 과잉보호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한테 다 해줘. 남편 뒷바라지 그냥 다 해줘.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좀 서운하게 하거나 아이가 그저 말 안 듣고 성적 안 좋으면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랬는데 너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억울해해요. 본인이 과하게 준 건데 뭐든지 과하면 결핍이면 좋지가 않다. 침착이는 그러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좋은 성격입니다. 다 좋은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과하면 너무 계산적이고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만 하고 막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 특히 소통은 논리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좀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아유 그래 저기 했겠다 화났겠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했네. 야 너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침착이로 논리를 따지고 이성적으로 가면 또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가 너무 과하면 이제 주변을 좀 난처하게 해요. 약간의 4차원 같은 행동으로 좀 엉뚱하게 합니다. 근데 적당히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건 너무 좋죠. 자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그죠? 나 슬퍼, 나 서운했어, 이랬어. 안으로 꽁한 거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드러내면. 근데 그게 과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끄덕이 같은 경우도 남한테 좀 이렇게 과하게 맞춰주면 너무 의존적이 돼버리죠. 너무 이 사람한테만 맞춰. 그럼 뭔가 소신이 없고 줏대가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의 문제가 절대 이제 아니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교류분석 심리학이라는 건 근거로 내가 지금 어떤 자아 상태고 어떤 캐릭터인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좀 이해하면 나 스스로가 나를 알아차리면 다른 사람도 좀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걸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 소통하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느냐. 내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킬이나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그거를 했을 때 적용이 돼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안 나가요. 머리로는 그 스킬과 방법을 오늘 배워서 아실 수 있는데 실제 진짜 그 상황이 닥치면 안 나가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는 태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소통이나 갈등은 좋은 상황보다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견해 차이나 갈등 스트레스. 그때 우리는 보통 반응을 하게 돼요. 반응이라는 거는 즉각적이고 즉흥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대응은 의식적이고 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아니라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스를 하셔야 돼요. 대응. 이거는 사실은 무의식적인 반응을 말하고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소방관이에요. 일단 이 건물에 막 화재가 나죠. 그러면 막 신고하죠. 저희 지금 여기 집에 불이 났는데요. 이러이러하고 그거 막 이성을 잃고 있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소방관은 어떻게 해요? 네, 침착하시고요. 네, 지금 어디 몇 층입니까? 거기 그러면 지금 불이 어디까지 번졌나요? 그 짧은 순간에 어른의 자로 침착하게 물어봐요. 그 현재 상황과 이 사람의 상태를. 그래서 그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서 빠르게 출동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신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죠? 이성을 잃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에 나가서 상대를 그냥 막 그래서 반응을 하는 태도가 아니라 대응하는 태도를 항상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소방관을 떠올리셔서 이게 존 가트먼 박사가 연구한 부부 한 3,000명을 30년 이상, 35년 이상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1000마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말로 들어가면 이혼 가능성이 94% 높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아, 당신 왜 저래? 너 도대체 몇 번째야? 야, 너 이게 몇 번째야? 이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는 또 변호해. 자기는 또 합리화시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이혼 가능성이 거의 뭐 94% 거의 이혼이 그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 대한 결과지만 비단 여기에만 해당되진 않고요. 자녀, 그다음 회사 동료, 지인하고 생각했을 때 의견 차이가 있어. 서로 갈등 상황이야. 스트레스야. 이랬을 때 안 좋은 말이 무조건 나가면 그죠? 관계가 좋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일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뭔가 좋지 않은 불편한 상황일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중하다는 거는 잠시 침묵하는 걸 얘기해요. 그죠?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을 하셔야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막 쏟아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 소통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하시는 게 말을 뱉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결과적으로. 뱉어서 나빠질 거 안 뱉어서 좀 덜 나빠져요. 말을 했을 때보다 이 데미지보다는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10번 싸울 거 8번, 7번. 그쵸?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할 거 요 정도. 이 정도인 거예요. 이미 뭐 의견 차이가 있고 싸우고 있는데 좋을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침묵을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실제로 우리 뇌에서 우리가 화나거나 욱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도파민 수치를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한 10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한 5, 6 정도 됐을 때 자제를 해야 된다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생각을 멈추시고 숨을 참으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순간적으로 싸울 때 확 터질 게 좀 이렇게 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완전 그죠? 남하고 완전 등서고 헤어질 것도 그죠? 조금은 여지가 생기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그리고 또 감정이 격해지면은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식호흡.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해서 심장박동수를 그죠? 좀 줄이고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하셔야 그래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태도. 대화의 목적을 늘 생각하시고 관계의 끝을 생각하시는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나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이 태도를 먼저 안 갖고 있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스킬은 방법이 안 합니다. 그래서 스킬을 제가 알려드려도 이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시면 절대 스킬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하는 이유가 싸우려고 말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건데 그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돼서 우리 아이 걱정돼서 내가 신입사원 때 생각했을 때 좀 요새 직원들은 좀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 좋은 마음에서 우린 늘 시작을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나가니까 이제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 알겠어 엄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30, 40, 50 먹어도 부모님한테 내가 아이니까 내가 아 됐어 알아 이렇게 상처를 부모님한테 주기도 하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내가 아무리 지금 싸우고 있어도 서로 의견이 안 좋아서 막 갈등 상황 이래도 그래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래 우리는 좋은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 하는 거지 라는 생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셔야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들을 좀 경계하게 돼요. 좀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두 번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훈련이 좀 돼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끝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요. 즉 내가 이 친구를 손절할 게 아니라면 내가 이놈의 그냥 회사를 때려칠 게 아니라면 그쵸?
그러면 조금은 내가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관계의 끝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순간을 조금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모든 관계를 다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저 이렇게 제가 참아야 되나요? 화병 걸려가고 저만 이래야 되나요? 막 이러시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영혼을 망치는 사람, 내 자존감을 아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은 무조건 손절하셔야죠. 그쵸? 끊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그 상황을 잘 대응만 잘하면 또 우리는 또 넘어가요. 그때 위기만 넘어가면 우리 또 잘 지내잖아요. 그쵸?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 맺기가 원래 목적인 거고 함께 행복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의 대화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쭉 배워보셨잖아요. 어른의 자아를 중심으로 어른의 자아로 이성을 잡고 이 상황과 이 사람한테 어떠한 캐릭터로 소통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건지를 판단해서 소통하는 게 어른의 대화법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배우신 다음에 제 설명 강의를 듣고 어른의 자아로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소통을 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죠? 어른의 자아로 지금 이분은 어떤 캐릭터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캐릭터로 내가 하는 게 좀 싸움이 덜 나겠네라고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게 어른의 대화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나를 위한 말이 아닌 우리를 위한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 항상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안 좋은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옳은 말을 하죠. 그럼 난 되게 옳은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 도움되고 이러이러한 말을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야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옳은 말이 항상 우리의 소통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좋은 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방법적인 걸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대가 침착이 캐릭터로 나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럼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게 서로 대화가 잘 돼요. 상대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침착이 캐릭터를 아는데 제가 만약에 포용이 캐릭터를 하잖아요. 그럼 포용이 되게 친절하고 이 사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성격의 특성이라고. 뭐가 더 좋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착이 캐릭터한테 포용이가 가면 뭐야 왜 친한 척이야?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침착이기 때문에. 왜 친한 척이야? 뭐야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왜 저래? 이렇게 오해를 사요. 너무 친절하니까. 너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포용을 해주고 이해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침착이 캐릭터일 때는 똑같이 침착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솔직히 캐릭터일 때는 내가 포용이 캐릭터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솔직히는 내 감정을 이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럼 막 슬퍼. 나 이렇게 됐어. 진짜 어떡해. 속상해. 이랬는데 얘는 포용이 위로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원을. 그러니까 그랬어? 야 많이 서운했겠다. 야 속상했겠다. 야 왜 그래? 나 같아도 야 그랬겠다 하면서 위로를 이제 해주는 거죠. 포용 캐릭터로. 근데 이제 다른 캐릭터가 나가요. 화끈이가. 야 뭐 그거 가지고 서운해. 야 세상에 슬플 것도 많다. 야 넌 행복에 겨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화끈이가 나가면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저 사람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솔직히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드러내는 솔직히 캐릭터하고 소통하실 때는 내가 포용이 캐릭터로 그걸 좀 포용하고 받아주고 배려해 주시는 게 좋다.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유형인 거예요. 화끈이. 그죠?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들어. 자꾸 나를 혼내. 자꾸 나를 막 강요해. 통제하려고 해. 이제 화끈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우리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꼰대.
라떼가 이제 화끈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제 끄덕이 캐릭터로 처음에는 좀 수긍하시고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하고 맞춰주고 끄덕여주고.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상사한테 개길 순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끈이는 이미 대화가 수직적이고 이렇게 강하게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끄덕이로 맞춰주셔야 돼요. 끄덕이로 수긍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 화끈이가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 나를 좀 인정해주네, 아 날 지금 존중해주네, 그래도 나를 좀 대우해주네, 이렇게 조금 생기면서 다시 이성적으로 좀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네 다음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끄덕이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는 이분이 화끈이로 나오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솔직히로 나와요. 아니 사장님 제가 늦은 건 맞는데 제가 지각은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화내세요? 아 이거 손님도 계신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사장님이 그죠 화가 나겠죠. 또 야 어디서 말대꾸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화끈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조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화끈이거나 내가 화끈이거나 우리 남편이나 와이프가 화끈이거나 힘들어요. 그리고 조직에서도 우리 상사, 고객 화끈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화끈이라면 좀 이렇게 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소통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화끈이다 그럼 먼저 끄덕이로 수긍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분이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진짜 특별한 사이, 좀 친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교류예요. 앞에 세 개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다 해당이 되시는 거고, 친한 사이에서는 상대가 화끈이로 나오면 내가 화끈이로 좀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누구 욕하면서 친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엄마 왜 저래 도대체? 야, 저 부장님 왜 저래? 하면, 몰라. 진짜 짜증나. 이게 서로 약간 화끈이로, 장단을 좀 맞춰주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끈끈한 약간 연대식으로. 기본적으로 상대가 화끈이로 나오면 내가 이렇게 화끈이로 좀 같이 좀 화내주고, 그렇게 좀 맞춰주면 내가 오히려 더 기분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특별교류에서 상대가 솔직히로 나오면 내가 이제 솔직히로 나가는 거예요. 좀 유치하더라도 연인끼리, 신혼 때,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유치해, 막 오글거려. 근데 이제 서로 솔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사이가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솔직히로 했는데, 유치하게 뭐해? 막 이렇게 하면, 장난친 사람도 좀 무안하고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창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동네 친구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막 했던 걸 가지고 또 서로 놀리면서 이야기하지.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어쩌고, 너 선생님한테 이래래 혼났잖아. 어쩌고 저쩌고. 친구가 솔직히로 나오면 내가 이렇게 솔직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날 좀 놀린다고, 골린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정색하고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친한 사이가, 그래서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는 솔직히가 나왔을 때 같이 솔직히로, 그죠? 대응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쭉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측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민감하고 불안하고 안 좋은 감정들이 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들까요? 왜 여러 가지 감정들, 부정적인 게 나올까요? 우리의 미래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상대하고 예측 가능한 대화를 하면 그래도 이 갈등을 조금 잘 현명하게 풀어가실 수가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게끔 소통이 되면은 이제 더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예측이 됐을 때는 크게 이게 당황스럽지 않고 대응이 되는데, 예측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행동과 말이 자꾸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자아 상태, 이런 캐릭터를 내가 알아차리고 나는 지금 이런 자아 상태의 캐릭터를 알아차리면 예측이 되잖아요. 전보다는 훨씬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나의 자아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고 캐릭터를 알아차리고 상대를 알아차려서 주파수, 요 앞에 말씀드린 요 5가지 말하기 패턴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이나 일상에서 이제 솔직히 캐릭터로 내가 많이
네, 이를 소통을 하게 되면은 상대하고 조금 더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좀 더 팀워크나 관계성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일만 하는 데니까 대부분 침착이 캐릭터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적인 관계만 되잖아요. 사무적인 관계만.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솔직히 캐릭터로도 관계성을 좀 많이 높이시면은 또 소통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포용이 캐릭터로 말은 할 건데 이왕이면 상대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대한테 같은 말, 이왕이면 말은 할 건데 듣기 좋게 한다는 건 이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하고의 이 소통에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 중심으로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용이 캐릭터로 내가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죠. 세 번째, 윗세대. 나하고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약간 화끈이 캐릭터가 좀 있는 그런 윗세대 분들하고는 이제 끄덕이 캐릭터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끄덕이로 좀 먼저는 항상 소통을 하시려는 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반발심이 생기거나 똑같이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자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날씨는 그냥 자연 현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즉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화끈이가 나쁜 캐릭터, 끄덕이가 좋은 캐릭터, 솔직히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자연현상, 이 사람은 지금 비가 오네, 이 사람은 지금 날씨가 맑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죠? 그거에 맞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소통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쭉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